안녕하세요. 간호사 키키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영만으로 호주 병원에 입사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워킹홀리데이 첫 번째 비자로 시작할 때 여러 병원에 합격했었고, 그를 바탕으로 제 타임라인과 혼자서 레주메나 커버레터 작성, 그리고 면접 팁, 구직 전략 등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처음으로 구직 기간 타임라인인데요. 저는 이제 연말에 들어와서 면허 전환 후 여행을 했고, 입국 한 달쯤 뒤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주 출국 전 면허가 없던 상태에서 멜버른 시티 내에 이제 공립중앙병원 중환자실에 한 곳에 서류를 냈던 적이 있는데, 그곳의 면접은 이제 입국 전부터 한번 잡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출국이나 이제 면허 전환 준비를 하느라 바빠가지고 더 이상 지원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연말 연초로 이어지는 시기여서 23년 초중반에 오셨던 선생님들께서 당시 본인들 구직할 때보다 공고가 많이 적다고 하시기도 하고, 들리는 말로는 이제 호주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그 시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껴있는 장기 휴가가 있는 기간이고, 그 뉴그레 선생님들이 입사하시는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공고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경험 삼아 와봤던 거에 비해 약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절망적인 느낌도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구직을 시작하고 나서는 한 달 동안은 레주메도 다듬고 공고를 찾아 이제 지원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특수파트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제가 근무하던 중환자실의 경우 공고가 지역마다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병동도 넣고, 파쿠도 넣고, 티어터도 넣고, 응급실도 넣고, 에이전시도 넣고, 에이지드 케어까지 이렇게 넓혀가면서 점점 지원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정돈을 해가니까 꾸준히 연락이 오기는 왔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에이전시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호주 경력이 없으면 오히려 더 뽑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영어권 국가가 괜찮다고 하는 곳도 있었고, 저에게 일을 주려는 곳도 있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널스가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간호사를 보내는 곳이 호주에 있는 간호사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호주에서 일해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이제 중간에 이것저것 면접이 잡히기는 했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한국 병원에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쉬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구경도 많이 다니고 싶고, 뭐 면접에서 뭐 얼마나 어려운 거 물어보겠어 하는 약간 아니란 생각도 있었는데, 면접을 보다가 되게 많이 놀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준비를 먼저 했었는데, 그 에이전시 통해서 봤던 이제 면접들은 클리니컬한 질문이 일단 많지도 않았고, 있더라도 되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클리니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약간 복잡하게 긴 시나리오를 줘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력직을 뽑는 거라 이렇게 어려운 면접을 보는 건가 하는 약간 생각도 조금 들었었어요. 구직을 이제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가 제가 마지막 최종 인터뷰들을 마무리해가는 시기였는데요. 제가 지원했던 지역들은 일단은 멜버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빅토리아 위주로 넣었고, 제 기억에 시드니에 갈 생각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공고가 없어서 안 넣었는지 제가 아예 갈 생각이 없어서 안 찾아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뉴사우스웨일즈에는 그 아예 공고에 지원을 한 적이 없었고, 퀸즐랜드는 시급이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공립병원 홈페이지 통해서 그 한 번에 지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 번 지원해서 면접이 잡힌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면접을 봤던 곳들이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곳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면접들을 보고 레퍼리를 요청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들의 레퍼리를 제출하지 않고 약간 시간을 마지막 면접까지 조금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면접 두 곳을 봤을 때 두 곳 다 바로 레퍼리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 일단 확신도 조금 가졌고,
중간에 한 군데 멜버른에 있는 곳을 합격해 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뭐 마음도 조금 안심을 하고 있겠다. 그 나머지 두 개도 어차피 진행이 될 거다 하는 생각에 한 달 정도 한국에 들어가서 좀 휴식하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합격했던 곳 중에 하나인 이제 브리즈번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있는 공립병원 중환자실을 한번 구경을 갔었어요. 근데 일단은 브리즈번은 개인적으로 날씨나 지역 분위기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저는 바다는 좋아하는 편인데 바다가 은근히 차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야 하는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브리즈번 날씨 좋고 바다 많이 가고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바다가 다 가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멀더라고요. 그리고 갔을 때 계속 습하고 부슬비 내리는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날씨였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고 그리고 도심 자체도 멜버른도 작은데 훨씬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도시도 좋아하고 그러는 사계절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아예 브리즈번을 안 가기로 마음을 먹고 멜버른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장기간 살 집을 찾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빅토리아주가 연봉이 오르기 전이어가지고 10,000불 정도 차이가 나기는 했었는데요. 그 빅토리아주의 캐주얼 잡까지해서 잡을 2개를 구하기도 했고 빅토리아주가 결국에는 이제 연봉 협상이 당해돼서 저는 연봉에 타협하지 않고 원하는 지역에 남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게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멜버른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있는 공립병원 중환자실과 또 다른 캐주얼 근무로 해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총 구직 기간이랑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영어 시험을 보고 2달 뒤에 호주에 입국을 해서 면허 전환을 끝냈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면허 전환을 포함해서 한 달 정도 놀았고 그리고 나서 구직을 시작하고 마지막 면접까지 또 한 달에 걸렸고 그 후에 한 달 뒤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영어 점수부터 구직해서 호주 간호사로 출근까지 해서 5개월이 걸렸다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취직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짧게나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여기서 일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제 말이 막 제가 했던 방법이 막 전부 정답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의 경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건데요. 레주메를 검색해 보면은 이제 짧게 쓰는지 길게 쓰는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짧게 썼어요. 한 장짜리를 썼었고 되게 짧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거는 그냥 인적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딱 이 정도 들어가면은 그게 한 장이 보통 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터뷰를 한번 보게 됐는데 그 인터뷰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경력이 이 정도 있고 이런 환자도 보고 저런 환자도 봤을 텐데 너의 이력서에는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다 안 담겨 있는 것 같다. 너 이거 할 줄 알지 않니? 이거 왜 안 써놨니? 뭐 너에 대한 정보가 좀 없는 이력서인 것 같아. 너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빠뜨리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로 레주메를 수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봐왔던 환자 케이스도 넣었고 처치도 넣었고 중환자실에서 쓰는 기계들도 넣었고요. 그리고 약물들 이런 것도 넣었고 제가 뭐 스페셜티로 했던 일들까지 해가지고 레주메를 만들었더니 4장에서 5장 정도 분량이 나왔고 롱포맷으로 바꾸고 난 뒤에는 사실은 진짜 체감이 될 정도로 연락이 많이 왔어요. 훨씬 많이 왔고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저가 이제 호주에 있는 걸 아니까 호주에 오려는 지인이나 이제 지인의 지인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럼 저는 꼭 이 얘기를 해주긴 했어요. 이제 제 경험이긴 하지만 저한테 되게 긍정적이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되게 추천하는 식으로 왜냐면 제 지인분들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지인분의 레주메를 봐준 적이 있고 레주메를 봐주고 똑같은 곳에 새 레주메로 다시 넣자마자 인터뷰가 잡히더니 그 시드니 국립병원에 합격하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제 면접이 잡히고 합격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케이스였으면 그냥 내가 뭔가 운이 좋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려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괜찮은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호주에서 뭐 졸업하고 경력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분들 레주메 보면 이렇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 왔고 저희가 어떤 정도의 병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커버레터인데요. 커버레터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안 써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어요. 레주메가 있는데 커버레터에는 뭐를 써야 되지? 이렇게 궁금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레주메 내용 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부서에 내가 왜 맞을지를 어떤 점이 이 부서에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챗 GPT한테 약간 상세하게 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출했는데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한테 그냥 맡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호주에서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곳에 한번 이렇게 의견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는 같은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중환자실 경력으로 중환자실에 지원할 때는 커버레터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중환자실 경력으로 병동에도 지원해야 되고 뭐 다른 데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부서들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에이지드 케어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챗GPT한테 요구했어요. 대학교 때 노인들 위주로 계신 호스피스 센터에서 8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했어. 그 내용과 내가 어큐트 경력이 뭐 몇 년 있는데 그 경력을 바탕으로 둘을 합쳐서 좀 임프레시브한 커버레터를 써줘라. 이렇게 하면 커버레터를 써주거든요. 그리고 그걸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뭐 괜찮은지 어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그 레터는 에이지드 케어에 지원하는 제 커버레터가 되는 거고 거기서 병원 이름만 바꿔서 계속 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냥 딱 그렇게만 했고 토시 하나 고치지 않았어요. 그 챗GPT 어투 이런 것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냈어요. 판단은 선생님들께 맡길게요. 이게 괜찮을지 아닐지는. 저는 근데 그렇게 했고 실제 면접에서도 몇 번은 그 커버레터 바탕으로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 사실 A4 용지 그 한 장짜리를 레주메 말고 그거를 누가 읽기는 읽을까 싶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읽고 면접에서 질문하는 매니저들이 있는 거가 저는 조금 흥미로운 점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인데요. 인터뷰는 크게 비헤이비어란 질문과 클리니컬한 질문으로 나뉘는데 비헤이비어란 질문들은 원하는 답이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이상한 말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잘 다듬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추천하는 저의 생각은 자기의 경험이 들어간 예시를 들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바탕으로 한 비헤이비어란 모범 답안이 도움이 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은 질문도 많지만 어떤 질문에선 꼭 경험을 가미해서 대답해줘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범 답안 자체를 애초에 자기 경력을 조금 가미해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너무 흔한 질문들이 어쨌든 리스트가 검색하면 되게 많거든요. 뭐 동료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니,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니, 뭐 매니저가 어떻게 하면 너가 기분이 뭐 어떨 것 같니, 뭐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거니, 동료가 미스컨덕트 하는 거를 네 눈앞에 봤을 때 너는 어떤 행동을 할 거니,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런 질문들에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고 최대한 안 읽어도 내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예 안 읽을 순 없어요. 준 면접을 본다면 아예 안 읽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 한 3가지, 내가 그거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뭐 잠을 잘 잔다, 두 번째 방법 운동을 한다, 세 번째 방법 뭐 일기를 쓴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말을 전부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 키워드를 따라서 내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는 연습을 기억을 해놓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은 저는 클리니컬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진짜 쉽게 물어보면 환자가 혈당이 낮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진짜 쉬운 질문인데 가끔 막 시나리오를 엄청 길게 줘요. 저는 그 시나리오를 듣는 것만 시나리오가 한 5분 읽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긴 시나리오를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환자의 증상이 저혈당을 예상하는 것 같은 증상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내가 발견해내야 되고,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순서대로 말해야 되고, 뭐 1시간 뒤에 어떻게 할 건지, 뭐 2시간 뒤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야 되는 그런 클리니컬한 질문들도 많고, 제 기억상 비헤이비어란 질문을 3개 하면 클리니컬한 질문을 2개, 3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질문들을 했고, 저는 클리니컬한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글에 막 물어봤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외국 널스들이 올린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꼭 이렇게 하라더라고요. 질문을 못 알아들었으면 꼭 솔직하게 나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해줄 수 있니? 혹은 다른 말로 바꿔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다시 꼭 물어봐야 되고, 내가 이해한 게 약간 좀 덜 이해된 것 같다 하면은 내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니? 이렇게 하고 꼭 다시 되물어본 다음에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고 대답을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이제 나중에 받았을 때는 너무 이제 질문이 길어가지고 앞에 부분만 다시 말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혹시 내가 이거를 받아 적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메모하면서 듣고 대답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타부서 일은 안 해봤기 때문에 병동 질문이 저는 솔직히 대답하기가 더 어려웠고, 중환자실 면접에 나온 클리니컬한 질문이나 트러블 슈팅 같은 거 있잖아요. 벤틸레이터 파이팅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 있죠. 뭐 프레셔 알람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할래? 뭐 필터에서 무슨 알람이 났어,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은 솔직히 말해서 중환자실에서 일해보셨으면은 오히려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저는 이제 한 병원에서 계속 일하다가 바로 호주로 와서 면접을 여러 번 봐보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은 약간 제가 이제 그 4학년 때 다양한 곳에 면접을 봤지만 모두 약간 권위주의가 있잖아요. 약간 면접관들이 되게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아무리 분위기 좋은 곳에 면접을 가도 그런 상하 관계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압박 면접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한국에서도 특히 몇몇 대형 병원들이 압박 면접 하기로 유명하고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호주에서 면접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곳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압박 면접 막 되게 막 민망한 질문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면접 분위기 대체로 딱딱하지 않았고 항상 약간 싱글싱글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았고 이렇게 면접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떨어져도 붙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막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으면 만약에 내가 배우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곳은 따로 준 시간을 잡거나 이메일을 주거나 전화를 줘서 그 피드백을 주는 되게 친절한 병원들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떨어졌는데 약간 납득이 안 간다 이러면은 그 친구들 보니까 메일을 보내가지고 피드백을 달라 하면은 피드백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원했던 곳이고 원했던 부서인데 이곳을 떨어졌어요. 그러면 겁내지 말고 그 매니저한테 아니면 그거 오거나이징 해줬던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서 나 피드백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답을 주는 경우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면접이어도 거기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에 또 비슷한 부서 면접을 볼 때 잘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면접들에 이렇게 대비를 하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면접을 정말 많이 봤어가지고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력서랑 커버레터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찍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 구직 스토리를 풀어봤어요. 제가 어디에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쫌쫌따리 이렇게 도움을 주다가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보니까 나름 좀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걱정되는 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약간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직할 때 멜버른에 있는 한인 간호사의 모임에 가서 엄청 오래 근무하신 선배님들에게 들었던 되게 좋은 말씀이 있어서 공유하고 싶어요. 원하는 곳이 공고가 없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곳이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고요. 그 하나하나 과정이 엄청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태핑에는 업앤다운이 무조건 있고 턴오버가 무조건 있대요. 그래서 계속 구인을 안 할 수 없고 언젠가는 무조건 때가 온다고 꼭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직장이나 결국 턴오버는 발생하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을 잘 고르고 자기가 원했던 지역에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시면서 아름다운 호주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랄게요. 파이팅 하세요.